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벌써 한 주가 지났네. 금방이다. 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조직 유형? 조직 유형까지 했죠. 조직 유형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민츠버그의 유형. 네. 그래서 집단 구성 부분 중에서 어느 집단 구성 부분이 좀 더 이제 조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뭐 이런 걸로 조직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었죠. 네. 그래? 자, 그 중에서 최고 관리층의 역량이 가장 강력한 유형. 그래서 맞아요. 단순 구조예요, 단순 구조.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최고 관리층이 직접 감동을 통한, 하향적으로 감독을 통한, 조정 관리를 수행하는 게 단순 구조였죠, 단순 구조. 자, 그 다음에 기술 구조 부분이 가장 힘이 강력한 유형은 그 관료제 중에서 뒤에 관료제가 붙어요. 근데 기술 구조 부분의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기계적 관료제, 그렇지. 기계적 관료제가 붙는다라는 내용. 자,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 부분의 유형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을 어떻게 한다? 표준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핵심 작업 계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 그렇지. 그거는 전문적 관료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중간 관리층. 그렇지.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부서를 조직한 사업부제죠, 사업부제. 자, 그다음에 기계적 관료제랑 완전 반대고요. 지원 참모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 참모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임시체제. 그래서 영어로는 유기적 구조할 때 나왔던 에도크라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자, 그 유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꽤 다뤘어요. 자, 특히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정보화 시대에는 자, 모든 조직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학습 조직. 자, 학습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뭐였어요? 리더의 역할은 희생적으로 그렇지. 조직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 조직 제1의 봉사인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학습 조직에서의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은 그냥 조직을 지원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역시 정보화 시대의 조직 유형 중에서 이건 뭐 다 알겠지. 설마. 자, 전략, 계획, 통제 같은 핵심 기능은 자기가 보유하고 나머지 핵심 기능을 제외한 부가적인 기능은 다른 외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그렇지. 외주하는 거, 위임하는 형태는 네트워크 조직이었고요. 네트워크 조직. 자, 그 다음에 다른 조직 모형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래 조직은 3가지 형태의 근로자 집단을 나타내게 된다. 3가지 형태의 근로자 조직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1엽은 정규직 근로자, 2엽은 계약직, 그 다음에 3엽은 그렇지. 비정규직이고 임시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이거는 무슨 조직 형태예요? 그렇지. 삼엽조직 형태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직도 있었죠. 중간 관리자층은 IT 기술에 의해서 대체하고, 그래서 중간 관리자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는 모래시계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모래시계형 조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복습을 하셨네. 책 보고 하니까. 약간 위치가 머리에 이거를 머릿속에서 도식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떠올리면 이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책과 강의를 같이 결합시켜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책 따로 가면 안 되고, 강의 따로 가도 안 되고. 자, 복습을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365페이지에 거시 조직 이론 부분 볼게요. 거시 조직 이론. 자, 거시 조직 이론. 자, 거시 조직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왠지 조직을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직과 환경이에요, 환경. 자,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다. 조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조직은 조직의 구조나 조직의 특성은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자, 그거를 무슨 시각이라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결정론적 시각이라고 해요. 결정론. 자, 이거는 조직은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주변 환경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게 마련이다. 조직이 모든 걸,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반면에 어떤 입장이 또 있을 수 있냐면은, 아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조직이 얼마든지, 컨트롤 하면서, 환경의 영향력을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뭐냐면은, 임의론. 자, 그래서 두 개의 시각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조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그냥 피동적으로 받는 존재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게 결정론. 아니다. 조직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의 의지다.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 임의론.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명. 운명에 의해서 결정됐다.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 아니다. 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자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게 임의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의미로 결정론을 실증주의라고도 하고요. 실증주의. 그다음에 임의론을 해석주의라고도 해요. 해석주의.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해석주의. 자, 그 다음에 밑에 도표에 보시면은 자, 환경을 결정론적으로 보느냐 임의론적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밑에 분석을 한 개별 조직을 분석하느냐 아니면 조직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하느냐, 이거를 조직군이라고 하거든요. 조직군. 자, 그래서 요 이제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학설들이 조금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이 학설이 어떤 입장에서 유래된 학설이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 상황론,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거는 개별 조직을 연구한 결정론적 시각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밑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여기 나오면 이거는 조직군을 연구한 개별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을 한꺼번에 연구한 결정론적인 시각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원 의존 이론,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조직을 내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임의론적인 시각. 그 다음에 개별 조직을 연구한 개별 조직 이론.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머릿속에 표를 도식화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막연한데 하나씩 정리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급박까지는 아니고 겨우 이해가 되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PPL 간접 광고인가? 스타벅스에서 포인트 차가 후원사예요, 후원사. 스타벅스에서 후원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어. 나 몰랐는데 뭐지?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이쪽 학원 업계에서 선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선수를 몇 명 보유하고 있어, 우리 학원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 방식이 있더라고. 맛이 있어. 스타벅스 커피가 맛은 있는데. 비싸죠. 포인트를 차감해서 먹곤 해. KT? SK?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안해. 자, 첫 번째, 결정론적 관점. 요거죠, 요거.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보는 입장.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구조적 상황 이론. 자, 다른 말로는,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상황 적응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구조적 상황 이론 내지는 상황 적응론. 지문에는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놔야 돼. 자, 구조적 상황 이론 내지는 상황 적응론. 자, 이거는 어떤 시각이었어요? 조직에 대한 그렇지, 결정론적 시각. 그 다음에 조직을 하나 단위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군 단위로 묶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씩 연구하는 거. 자, 그러니까 결정론적 시각이면서 개별 조직을 연구한 거. 그게 구조적 상황 이론. 같은 말로는 상황 적응론이에요. 상황 적응론. 자, 그래서 학자들은 필요 없고요. 넘어가셔도 되고. 자, 특징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특징 기억에. 자,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 적응되는 유일하고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상황이라는 거는 환경이죠, 환경. 환경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 상황만 기억하시면 돼. 상황이라는 건 환경이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조직 설계나 관리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니은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이 뭔가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자, 근데 비판이 있어요. 리을에 조직 관리자의 역할을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거의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관리자는 하는 일이 없다. 관리자가 전략을 짜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중요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상황만 가지고 상황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비판을 받는 이론이에요. 무슨 이론? 구조적 상황. 그렇지. 같은 말로는 상황 적응론. 상황 적응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개별 조직이냐, 조직 구이냐, 요 차이인데 학설 이름이 어려워. 그래서 학설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은 조직 경제학이라고 나오죠. 조직 경제학. 자, 이거는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거래 비용 경제학을 지칭함. 자, 대리인 이론은 지난번에 뭐였어요? 그렇지. 모든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 관계로 보잖아. 자,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된다? 그렇지. 대리 손실이 발생된다. 대표적으로 대리 손실을 발생시키는 예가 두 개 있었는데, 그렇지. 처음에 이제 잘못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 그 다음에 그렇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대리인이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형태. 도덕적 해임. 자, 그래서 이 대리 손실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입에 붙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은 물론 그렇지. 물론 내가 잘 가르친 덕이죠.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정리가 됐을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 모두 이기적인 존재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합리적, 이기적인 존재,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에 뭐가 있다? 비대칭성, 불균형 같은 말이죠. 불균형, 비대칭성이 있고, 상황은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정보 격차가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리 손실은 두 개 있었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리 손실을 최소화해야만 이 주인과 대리인 간의 효율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1억 그래갖고 지난번에 일부 했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은 거래 비용이다.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직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 내용 했었죠. 이거 촉대야 돼요. 앞에, 그렇죠. 1단원에서 있어요. 일단 총론 때 했어요. 자, 그래서 윌리엄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거래 비용이 관료제 조정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 비용이 더 커. 유형들이? 아닌데. 자, 천천히. 나는 이거를 기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자라는 생각으로 왔어. 자,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거래 비용이 거기 디귿에 관료제적 조정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내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 거래 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밖에 계약 관계를 맺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외부 업체, 외주를 맡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우리 네트워크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자, 어떤 공공 서비스를 미안합니다. 외부와 계약 관계를 체결했을 때 발생되는 거래 비용이 있잖아요. 이 계약 당사자가 괜찮은 계약 당사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 사람과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막 조율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 그거를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 자, 거래 비용이 내부 조정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관료제 조직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조직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거를 조정 비용. 자, 근데 조정 비용보다 거래 비용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외부랑 계약을 체결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외부랑 계약하지 않고 내부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내부 안에. 그렇지. 내부 안에서 다 모든 일 처리를 다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직을 외부와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조직을 내부화하면서 확장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조직이 점점 더 비대화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조직이 계속 커진다. 왜? 조정 비용보다 거래 비용이 더 큰 상황에서는 차라리 거래 비용을 아끼면서 조정 비용에 그 비용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윌리엄슨의 입장. 자, 그래서 거대 조직의 출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을 지적한다. 중요한 요인은 뭐다?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큰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윌리엄슨은 어떤 형태의 조직이 더 효율적이냐 라면서 M형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M형 가설. 이거 뭐냐면은 기존의 조직은 M형이 아니라 U형이다. 유형 구조였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형 구조를 버리고 새롭게 M형 구조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M형. 그렇지. M형이 좋은 거고 유형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금 학생이 유형 구조가 좋은 거예요. 그랬잖아. 아니야. 반대야. 반대. 유형을 버리고 M형을 채택해야 돼요. M형 구조. M형이 사업구조.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그럼 유형이 뭐고 M형이 뭐냐? 보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 아세요. 자, 유형은 보니까 A가 묶여있고, B가 묶여있고, C가 묶여있잖아요. 이건 기능에 따라 묶은 거예요,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기능 구조죠. 기능 구조. 자, 근데 M형을 봤더니, 자, S1에 ABC가 있고, S2에 ABC가 또 있고, 자, 요거는 사업 부서 밑에 그 기능별로 그 쪼개져 있는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 구조가 아니고 사업 구조.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뭐라 그런 거예요? 기능 구조보다 사업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M형 구조라고 말만 거창하겠지만 사업 구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윌리엄스는 M형 구조가 더 적합하다. M형 구조라는 다른 게 아니라 데프트의 그 유형에 따르면 사업 구조다. 이렇게. 하지만 좋은 거는 뭐다? M형 구조다. 유형 구조는 안 좋은 거. 악습, 태습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밖에 기억을 할 수가 없다면 M형을 기억하세요. M형.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조직 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67페이지에 조직 군 생태학 이론. 자, 이거는 뭐예요? 외부 조직 변화라는 것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한 극단적 환경 결정론적 관점. 자, 이것도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결정론이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조직의 그 폭을 넓혀서, 조직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접근했기 때문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약간 좀 극단적인 결정론적인 관점. 자, 그래서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생물학에서 자연 도태 이론 있잖아요. 왜 어떤 종은 멸종을 하는가, 이런 거. 그거는 환경과의 적합도에 달려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멸종해서 소멸하고, 딱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물학의 자원 도태 이론을 바탕을 둔 행정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결정론적 시각. 그 다음에 개별 조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조직군을 연구했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고. 자, 밑에는 이제는 결정론 아니고 임의론적 관점. 임의론적 관점. 자,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전략적 선택. 이거 말 그대로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아까는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구조는 재량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는 입장. 자, 차일드. 학자는 필요 없고요. 차일드. 밑에 환경, 기술, 규모 같은 것들은 환경은 그러면 뭐냐? 환경은 결정 요인이 아니라 제약 요인이라 그래서 나의 선택을 일부 제한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나의 조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래서 표현들 기억해 주세요. 결정 요인 아니고 무슨 요인? 제약 요인. 제약 요인. 제약 요인에 불과하다. 이거 많이 나오죠. 제약 요인.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읽어보시고 3번 인간 행동의 임의론적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임의론적 결정되지 않았다.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 임의론적 지향성을 강조. 임의론적 지향성. 이 표현들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 이론. 자, 이것도 환경 결정론 아니고 임의론. 임의론. 자, 임의론적 인식론에 기반해서 전략적 선택 이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보면은 이 자원의존 이론이라는 거는 전략적 선택 이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내용.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원의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자원의존 이론. 이거는 꼭 환경에 의해서 뭔가 의존해서 결정된다라는 결정론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의존 이론은 결정론적인 이론이 아니라 임의론적 이론이에요. 임의론적 이론. 자, 자원의존 이론. 결정론 아니고 임의론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떤 조직이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다 획득할 수는 없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자원을 다 획득할 수는 없지만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잘 스스로 대처를 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존재다. 자, 관리하는 존재.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의론적 시각을 반영하는 거죠. 관리라는 표현은 임의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결정론적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임의론적 관점 2개 배웠어요. 뭐예요? 전략적 선택 이론. 그 다음에 자원에 의존하는 자원 의존 이론. 근데 이건 둘 다 임의론적 시각. 임의론적 시각. 자, 그 다음에 역시 임의론적 시각인데 이거는 이제 조직군을 연구하는 거. 임의론적 시각 중에서 조직군을 연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름만 잘 기억해도 돼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 그러니까 개별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 조직군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동체. 그 다음에 생태학처럼 자, 조직을 생태학처럼 연구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조직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조직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조직들 간에 상호 간에 보통 어떻게 호혜적 관계를 맺어서 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이론인데 세부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임의론적 이론이다. 그 다음에 개별 조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조직군을 연구한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365페이지에 돌아오시면은 그냥 이거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자, 아까 봤던 표를 이제는 다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결정론이면서 개별 조직은 구조적 상황론이었죠. 같은 말로 상황 적응론. 그렇지. 상황 적응론. 자, 그 다음에 개별 조직이면서 임의론. 전략적 선택. 그렇지. 전략적 선택. 그 다음에 아니야. 그거는 조직군 결정론이에요. 자원 의존. 그렇지.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두 개가 개별 조직 연구면서 결정론 아니고 임의론. 그렇지. 그 다음에 임의론이면서 조직군 이론은 아까 봤던 기억나요?
그렇지. 공동체 생태학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래 비용 이론은 그럼 뭐였어요? 그거 결정론인데. 결정론이면서. 그렇지. 결정론이면서 조직군. 결정론이면서 조직군. 자, 그거는 거래 비용 이론, 대리인 이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제는 조금 학설이 이름이 입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 B급 난이도 논점. 자, 그 다음에 369에 나오는 환경 조직 전략은 안 봐도 돼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 관련성이 별로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370페이지에 플러스 한번 볼까요? 플러스 케오스 이론. 그래서 혼돈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요즘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인데, 최근에는 환경 변화나 무질서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혼돈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의의는 뭐냐면은 2번에 두 번째 줄에 혼돈의 진행 경로나 규칙성을 이해하고 그 혼돈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임. 자, 혼돈이야, 혼돈. 무질서인데 그 안에도 뭔가 규칙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계열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고. 자, 그래서 혼돈 안에서 뭔가 어떤 패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그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이제 노력하자는 입장이 혼돈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혼돈이라는 건 밑에 자, 이런 표현들 좀 주목해 주시고 결정론적 혼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혼돈은 혼돈인데 질서가 이미 안에 질서가 있는 혼돈. 그거를 결정론적 혼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질서가 있는 무질서. orderly disorder. orderly disorder. 질서가 있는 무질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요 결정론적 혼돈 개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결정론적 혼돈, 질서 있는 무질서에서 질서 규칙성을 발견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혼돈 이론. 자, 밑에 보면은 특성도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혼돈 이론은 복잡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한다. 이런 연구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단순화하지 않고 그냥 복잡한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 복잡한 걸 그냥 그 자체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다음에 대상의 복잡성, 복잡성 이런 거 있죠. 자,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반관료제 처방. 이런 혼돈한 상황에서는 무질서한 상황에서는 관료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관료제를 극복해야 된다. 반관료제적인 처방. 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주의나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 유기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탈관료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혼돈 이론, 혼돈 이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쉬는 시간 아니에요. 벌써? 안 돼. 자,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자, 요거 A급 면접 중에서 371페이지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 구조를 아세요? 혹시? 너무. 자,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무슨 무슨 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슨 무슨 처, 그다음에 무슨 무슨 청. 제일 친숙한 게 뭐 21살 때, 20살 때 우리가 어디 가요? 정부청에 신검 받으러 가죠.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병무청이라는 건 그러면 무슨 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국방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더 큰 상위엔 아니고요. 그 밑에 처가 있고, 그다음에 청, 요 순서인 거예요. 그다음에 부 말고 또 이제 정부 조직 유형 중에서 위원회라는 조직도 있어요. 위원회, 부처청, 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나눠져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 총 몇 개 있냐면은, 근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이 부 개수가 바뀌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371페이지 위에 있어요. 팁에 17부였어요. 17부. 17부 5처 16청 6위원회였어요. 자, 17부 5처 16청 6위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부가 하나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청도 하나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18부 5청? 5청. 처는 그대로고 청이 하나 늘어나서 17청 6위원회. 지금 현 정부는 18부 5처 17청 6위원회 체계예요. 네. 자, 이것만 일단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부가 몇 개냐? 18부. 좀 자극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욕이다. 이렇게. 18부, 18부. 그 다음에 5처. 처가 5명. 뭐 이렇게 생각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면 돼요. 처가 5명. 이런 아버지. 그 다음에 청은 이제 하나, 한 자녀. 야, 똑똑하다. 아버지가 18명, 아버지가 이제 18아버지. 왜? 처가 5명이나 돼. 그리고 자녀가 17명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에서 하나 뺀 게 17청이죠. 위원회는 6위원회예요. 6위원회. 이건 뭐야?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시게 그래서 부와 처와 청이 몇 개 있느냐. 그거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은 대통령 소속이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국무총리 산하에 처가 몇 개 있어요. 자, 그 라인 있죠? 국가보훈처, 그렇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요게 4처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자,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인 거는 4처 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인 거는 이 중에서 4처 사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뺀 나머지는 대통령 소속.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처 중에서 대통령 소속인 처 하나는 뭐예요? 찾아봅시다. 자, 처로 끝났는데 대통령 소속인 거. 경호처. 그렇지. 대통령 경호처만 대통령 소속 처예요. 자,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대통령 소속은 뭐고, 국무총리 소속은 뭐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1처는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 그러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방통위, 그렇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방통위는 위원회인데 대통령 소속인 위원회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도 아니고, 거기 떨어져 있는 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얘는 독립기관이라서 이렇게 소속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합쳐서 4개, 5개, 여기 6개요. 국가인권위원회. 총 6개 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 4개 위원회, 대통령 소속 1개 위원회, 그 다음에 독립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만약에 또 물어볼 때, 이런 거를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다음 청은 어느 부의 소속인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자, 쭉 보시면은, 청이 제일 많은 부가 어느 부예요? 청이 제일 많은 부. 그렇지. 기획재정부는 청이 4개야, 4개. 그래서 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청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통계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에 있는 그렇지. 높죠. 높은데 장관보다는 낮다는 거죠.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관조통 요 4개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 국관조통 4개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육부 있는데, 자, 교육부 안에 선생님 교육청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방? 그렇지, 지방이잖아요. 서울지방교육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게 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부에 있다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밑에 병무청이 있고, 방위산업청이라는 게 있어요. 방위산업청. 자, 그 2개 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소방청은 어디 있을까요? 소방. 맞아. 어디 갔어?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있어요, 행정안전부. 사양관리는 그렇지. 그럼 경찰청은? 그렇죠, 행정.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 소방이 다 행정안전부 안에 있는 청이에요. 행정안전부 안에 2개 청이 있는데 경찰, 소방. 경찰, 소방.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문화재청. 이거 뭐 있죠? 그 다음에 농축산식품부 안에 농촌진흥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이 있어요. 산림청. 산림청이 환경부 소속 아니에요. 산림청은 어디 소속? 농업. 그치. 농축산식품부 소속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환경부 안에 그럼 뭐가 있느냐? 산림청은 환경부 소속 아니고, 기상청만 환경부 소속. 기상청.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양경찰 있죠, 해양경찰. 해양경찰청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있어요, 해양수산부.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해양수산부. 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새만금개발청. 그 다음에 행복중심도시 건설청. 자, 요 2개, 이름이 좀 생소한 요 2개가 있어요. 자, 요 2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청이 어느 부 안에 들어가 있는가?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내볼까?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그렇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그렇죠. 산림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식품부. 농축산식품부. 어쨌든 뭐, 맞았으니까. 기상청.
그렇죠. 환경부. 통계청. 통계청 기획재정부. 그렇죠. 조달청. 기획재정부. 완벽하네. 지금 특허청. 기획재정부. 특허청은 아니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안 했. 산업 산업통상자원부라고 그래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속해 있는 게 특허청이에요. 특허청.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조직법이 어떤 내용으로 개편이 됐는가 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부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이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중소기업청이었어. 청. 근데 부가 하나 더 늘어났다. 부로 승격됐다. 자, 다음에 뭐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름을 바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다. 이런 거. 그다음에 국민안전처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죠.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소방청은 행안부로 들어가고 해경은 해양수산부로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고 이런 내용. 자,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요. 원래는 대통령 경호처로 승격됐죠. 요것도.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제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자, 승격되었다. 처장직급, 차관급. 자, 그 다음에 밑에 행복도시라 그래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이런 거 있죠. 자, 원래 다른 정부 조직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요 18부 5처 18부는 아니고 18부가 맞죠. 18부에 대한 근거를 다 어디서 정부조직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단 요 행복도시건설청이랑 새만금 개발청 요 두 개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따로 개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이라는 거죠.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두 개의 청은 뭐다? 행복도시건설청이랑 새만금 개발청 이 두 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은 그냥 보시고 밑에 차관이 2명인데 있어요. 차관이 2명. 원래 장관 1명, 차관 1명이잖아요. 근데 차관이 2명이에요. 2명. 자, 그게 어떤 부가 있냐면은 5개밖에 없어요.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자, 보통 이름이 긴 데는 차관이 2명인 경우가 많아요. 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름이 긴 거거든. 자, 그래서 기획하고 제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외교부는 짧지만 2명이에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민원은 해양경찰청. 헷갈렸어. 자, 특허청. 산업통상자원. 그렇지. 조달청. 그렇지. 병무청. 그렇죠. 기상청. 환경부. 산림청. 농축산식품. 그렇죠. 잘해. 완벽하네, 이제. 이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지금은 완벽하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차관이 복수인 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 그 다음에 외교, 문화체육관광, 국토교통. 국토 플러스 교통. 국토교통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이다. X. 보건복지니까, 이름이 두 개니 기니까, 복수차관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도 차관이 1명. 그렇죠. 기획재정부는 2명.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렇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중앙행정기관의 유형 그래가지고 밑에 요 도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자, 중앙행정기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예. 독임제가 있고요. 독임제는 뭐 이걸 다 독임제라 그래요. 부, 처, 청 다 이걸 독임제라 그래요. 독임제는 뭐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임제. 누가? 부의 장관, 처의 처장, 청의 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제? 독임제. 자, 근데 그거 말고 합의제라는 게 있어요. 합의제. 합의제는 위원회. 이거를 합의제라고 해요. 합의제. 합의제는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여러 명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합의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임제 다른 말로는 또 단독형이라고도 하거든요. 단독형. 최종 의사결정자가 한 명. 그래서 장관, 처장, 청장이 결정한다. 합의제는 다른 말로 위원회형이라고도 하며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명, 복수인 중앙행정기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위원회들 있죠.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뭐 이런 데, 금융위원회 이런 데는 여러 명이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합의제라고 해요. 합의제. 합의제의 반대는 뭐? 독임제.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독임제랑 합의제가 있다. 합의제는 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합의제고, 독임제는 부처청이 들어가는 게 독임제고. 자, 그 다음에, 독임제, 부처청은 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본부가 있고요. 본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 조직이 있고. 자, 본부 조직은 최고 관리층인 장관, 처장, 청장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보조기관이랑 보좌기관이 있어요. 보조기관이랑 보좌기관. 보조기관은 뭐냐면은 개선이라고 해요. 개선. 그래서 결제 라인이죠. 결제 라인. 과장, 국장, 실장 뭐 이런 사람들, 결제권이 있는 사람들, 그거를 개선이라 그러고 무슨 기관? 보조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기관, 참모기관을 보좌기관.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인사행정 할 때 어차피 또 자세히 나와요.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 이것도 구분을 해두시고, 보조기관.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속 조직 그래가지고, 소속 조직. 그래가지고 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이런 데가 소속 조직 중에서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속기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들에서 그런 거 봤죠. 국세청인데 서울지방국세청.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각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별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그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거. 그거는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죠. 그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직 공무원. 자,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단 중앙행정기관 중에 소속 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자, 지방행정기관은 어떤 게 있냐? 밑에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광역시, 특별시, 뭐 특별자치시 이런 데가 이제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아니면은
광역 말고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 동작구 뭐 이런데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데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층제가 아니라 중층제고 중층제 이런 표현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중층제 자 일단 요 표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뭘 물어보려다가 아니야 뭐 이것까지 나중에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옆에 보면은 각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업무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 삼아서 보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뭐 이런 일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자 이런 내용들. 민방위 방제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해요? 민방위 방제에 관한 사무, 방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읽어보면은 우리 정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자, 374페이지. 374페이지.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조직. 본부 조직.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나누었던 그 도표를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최고 관리층은 최고 책임자. 최고 관리층은 최고 책임자. 그래서 부의 장관, 처의 처장, 청의 청장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최고 관리층. 최고 관리층이라고요. 최고 관리층. 자, 그 밑에 하부 조직. 하부 조직. 하부 조직 안에는 보조기관과 무슨 기관? 보좌기관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조기관은 뭐냐? 개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라인이라고도 한다. 개선, 라인. 자, 그래서 개념은 이거예요. 상하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장관 밑에 차관, 실장, 국장, 과장, 팀장 같은 그 결제 서류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 한 명 한 명이 다 뭐다? 개선, 라인이에요. 보조기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결 이렇게도 하잖아요.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거기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이 라인, 개선이에요. 개선. 자, 그래서 결정권이나 특징, 집행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책임이 수반됨. 조직 목표에 대한 과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좌기관, 참모, 막료, 스태프, 스텝. 참모, 막료, 스텝. 이렇게도 불러요. 스텝. 자, 보좌기관이라고 하면 누구를 보좌하는 거예요? 최고 결정자? 개선. 최고 결정까지 가지도 않아. 개선을 보좌하는 개선을 보좌하기 위해서 개선기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차관보 이런 이름이 붙어요. 심의관, 뭐 담당관 이런 이름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 식견이 있고, 그래서 개선기관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책임은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책임은 안 져. 이거만 하는 거예요. 약간 이방 같은 느낌? 야, 오늘 왜 이래?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가? 불이 많이 났나 봐요. 들떠서 불나나 봐. 저 참고 묻어나는 어떤 네. 참고 묻어나는 무슨 법칙 있잖아요. 참고도 선호하는. 있었죠. 관청영성문. 어떻게 알았어?
생각나는 어, 어디서 나온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요. 됐다. 자, 거기 옆에 팁을 보시면은 조그맣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관리층 누구예요? 장관. 그 밑에 차관, 실국장,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개선 그렇지, 개선. 조기관. 보조기관인 개선이라고 하고요. 보조기관 개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거기 조그만 글씨로 정말 조그맣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좀 크게 그려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시력 테스트 거의 1.5 정도 수준의 작은 글씨로 잔글씨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차관 밑에 있는 누가 있어요? 차관 보가 있죠. 차관 보. 이 사람은 보좌기관. 그래서 막료 스태프라고도 하고 이 개선의 활동을 돕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담당관이라는 사람도 있죠. 담당관, 심의관 이런 사람들이 보좌기관, 스태프, 보좌기관, 막료, 참모, 스태프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차관보랑 보좌기관, 차관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차관보라 그래서 약간 특별 취급해요. 그래서 차관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요. 밑에는 보좌기관, 우리 그냥 실장, 국장 밑에서 담당관, 심의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관, 심의관, 개선 밑에서 개선 밑이죠. 약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보좌기관.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아까 소속기관 있었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있는 뭐 국립중앙극장 그거는 무슨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소속기관. 소속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부속기관 말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래서 병무청,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런 데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원회. 자, 위원회 개념을 한번 보면요. 위원회는 독임형 조직과 달리, 자, 독임제와 달리 뭐였어요? 합의제죠, 합의제. 위원회는 독임제 아니고 합의제. 그렇죠. 그래서 합의제라는 거는 독임제 조직과 달리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명, 복수의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되게 권한이 커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는 굉장히 이제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에요. 근데 어쨌든 합의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옆에 보면은 팁에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권한이 굉장히 크다. 거의 이제 3권 분립인데 입법, 사법, 행정만큼이나 권한이 큰 하나의 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4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4부. 근데 머리가 없는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위원회는 최고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인 리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 없는 머리 없는 제4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떤 그게 없는 생각이 없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책임질 리더가 없는, 책임자가 없는, 하지만 권한은 막강해서 마치 하나의 부 같은 느낌의 4부를 이루고 있다. 머리 없는 제4부 이런 표현인데 간혹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 위원회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은 탈관료제 조직. 그래서 계층제가 아니라 약간 수평적 조직을 이루고 있죠. 위원회는
수평적이고 유기적 조직에 더 가까운 조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수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민주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 자, 근데 위원회에도 종류가 있어요. 밑에 플러스의 위원회 유형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으면 행정위원회라고 하고요. 구속력이 없으면 그냥 자문위원회라고 해요. 자문위원회. 자문만 해준다. 얘네들은 이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행정위원회랑 자문위원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행정위원회랑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또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정위원회, 협의의 행정위원회라고 하죠. 행정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협의의 행정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밑에 집행권이 없으면 그냥 의결위원회 이렇게도 구분을 하니까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협의의 행정위원회, 집행권이 없는 의결위원회, 그 다음에 조언만 해주는 자문위원회,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으니까 봐두시면 되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은 위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데, 그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기관 위원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입법 취지가 뭐예요? 입법 취지가 위원회가 너무 남설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이려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규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약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가급적 위원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는 역할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원회 조직에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순기능과 역기능. 자, 순기능은 뭐냐면은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중립성은 제고할 수 있다. 라는 게 순기능. 자, 그 다음에 민주성은 어떻게 돼요? 민주성. 제고되죠. 제고되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떨어져요. 왜?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또 만드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유기적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이 위원회는 사실 여러 명의 이제 복수의 의사결정권자가 있잖아요. 근데 요 임기를 다르게 정해놔요. 각각. 그러니까 한두 명이 퇴임을 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기존에 했던 결정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독임제는 장관이나 처장이나 청장은 어때요? 금방금방 바뀌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혼자 결정한 거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 결정을 잘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위원회는 임기를 다르게 여기 밑에 있죠. 시차제 임기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시차제 임기. 위원들의 교차적 교체. 그래서 행정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하네. 그렇지. 완벽해? 어디가? 신중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고. 여기까지 순기능만 들으면. 자, 하지만 역기능이 있죠, 밑에.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 자, 역기능. 자,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신속한 결정을 못 내려요. 자, 그 다음에 대충 절충적인 선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진취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적당히 묻어가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죠. 예. 뭐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책임이 분산, 책임 전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의를 할 때, 김일성이, 김일성이 아니고요. 김일성이 확보가 곤란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발음이 특이하다. 처음 알았어. 김일성 확보가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위원회 조직의 장점, 단점, 숨기는가 엮이는까지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살짝 빠른 감이 있지만 좀 쉬었다 가죠. 뭐 잠깐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